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X코선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에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구교통공사가 오늘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엽니다. 지난주 북구에서 열린 주민서명회에서는 엑스코역과 경북대역의 위치와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컸고 북구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기지 예정지인 동구에서는 블루동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소음이나 도시 경관을 고려한다면 모노레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다음 단계는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나들목에서 도동분기점까지 시원하게 지나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 121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4km 구간 정체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테크노폴리스로 수목원 삼거리에서 기세터널 방향 정체되고 있고 기세터널 지나면 속도 풀립니다. 도시고속도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용산동 오르막 구간 1km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와 화물차 정차 중입니다. 이어서 달서대로 유천내거리에서 성서공단 방향은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동북로 복현호 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도 밀림과 풀림 반복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맑은 하늘 보이겠고 대기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김천 영하 9도, 대구 영하 3도로 전날보다 1, 2도 높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6도, 습도는 51%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보는 뉴스톡 시간인데요.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요. 네, 경북 성주군에 배치한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공람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초안의 중요한 내용은 성주군과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금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 환경, 또 대기 환경, 토지 환경, 또 생활 환경 및 여러 환경상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 그리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 대상 지역을 설정해서 제시했습니다. 2017년 4월경에 이제 국내에 반입돼서 사업지구 내에 배치 운영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가 그동안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가 됐습니다. 이 결과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업지구 내외부에서 모니터링 결과 인체 보호 기준은 만족한다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자파 저감 방안으로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이 경계 울타리를 또 설치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조건도 제시가 됐습니다. 총 5대의 자동 측정망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지역 주민이 이 전자파 검출량을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개된 초안에는 기준치를 벗어난 평가 항목은 없었고 공사 시에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뭐 기준치에 다 만족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 사드 정식 배치가 속도를 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이게 벌써 2017년에 사드 배치 임시 배치 이후에 벌써 7년째 환경영향 평가가 이제서야
끝나게 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사드 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는 주민 설명회를 또 저지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마찰이 또 한 번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이를 또 생략할 수 있고 이 공람 기간 중에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네. 이 두 차례 시도해서 열지 못하면 이조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 정식 배치에 이제 별다른 차질이 없을 전망인데 이 국방부가 공람을 거쳐서 다음 달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올해 4월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종료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식 정상적으로 정상 배치 상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엑스코선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대구교통공사가 엑스코선 건설사업 공청회를 엽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나서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이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네. 앞서서 시민들이 주되게 좀 우려했던 것, 이 북구청에서 열렸던 주민 설명회에서도 노선 조정 요구 목소리가 또 쏟아졌고, 이 북구의회 역시 엑스코역과 경북대역 위치 조정을 포함한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이 당초 노선 길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이 정거장 숫자, 노선 길이가 12.5km인데 이 정거장은 11개밖에 없다. 이 부분도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역사 위치 조정에 좀 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노선과 역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고 특히나 이것도 문제인데 모노레일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뭐 대구 지하철 도시철도 이 3호선에 도입된 모노레일처럼 이 교각 위를 달린다는 점은 같지만 이번에 엑스코선의 경우에는 AGT 방식을 네. 도입하면서 이 모노레일 도입을 재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모노레일 방식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AGT 방식을 지금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교통공사 쪽에서는 히타치 일본계 기업이죠. 이 모노레일 방식을 도입했던 히타치사를 여러 번 설득해봤지만 다시 한번 뭐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겠다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이 방식이 외관상 그리고 소음 문제를 이 AGT 방식이 더 만들 수가 있어서 이 주민들은 이 부분도 계속 요구할 계획인데 앞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많이 제공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지게 됐네요. 지금까지 뉴스톡이었습니다. 이슈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심이 큰 이유는 정권 교체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이 총선을 이끌어갈 지도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년 총선의 공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소위 윤핵관 친윤 당대표가 세워질 수 있느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것부터 사실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총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뭐 당정 일체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 당대표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총선 공천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관전 포인트를 꼽자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결선 투표까지 갈 거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한 이 방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이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1차 투표에서 끝나길 바라고 그렇겠죠. 있고 다른 후보들은 결선 투표까지만 가면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인데 늘 처음 선거를 시작할 때는 높은 지지율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위나 뭐 3위로 밀려나서 큰 선거에서는 별로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이번에는 안 의원이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냐. 혹여나 1차 투표에서 3위로 결선 투표를 못 가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 자체가 좀 위태로울 수도 있고
늘 애매모호한 포지션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양쪽에서 지지를 좀 빼앗기는 상황에 놓여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나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폭로전 의혹을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 이 돌이켜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선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이었습니다. 네. 이때 이명박, 박근혜 이 두 후보 간의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나왔던 의혹들이 이후 정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위 최순실 게이트도 이때 이미 한번 이야기가 언급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BBK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전당대회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보면 야당을 보더라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러 혐의도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강하게 제기됐던 의혹이었습니다. 지금 지지율에서는 선두를 달린다고 평가받는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도 앞으로 국민의힘 당 운영에 리스크가 될지 아니면 완전히 털어낼지도 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당 대표만 뽑는 건 아니고 최고위원도 선출을 하잖아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주목받는 점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이 비교해서 보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당 대표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은 좀 있었는데 특히 3선에 이만희 국회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네, 뭐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사람들이.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적 경쟁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냐 이런 충격을 가져다 줬는데 네. 지금 남은 후보 8인 중에 김재원 후보가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이준석 전 대표 계열 후보와 이를 또 저지하려는 친윤석열계 후보 간의 싸움이 어떤 결론이 날지 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을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당신 분위기 좀 전해 주시겠어요? 사실 후보로 뛰고 있으면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 유일한 후보다 또 부산, 울산, 경남까지 포함해서 영남 지역 유일한 후보니까 끝까지 선전해달라라고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에 힘입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저희 지역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전국적인 민심도 당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당 대표 투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본선 투표로 갈까요? 네,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 굉장히 선전을 하고 네. 또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박빙이라든가 또는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선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지만요. 지금은 상당히 격차가 좀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천하람 후보가 가세하면서 주로 2위 다툼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이것이 이제 안철수, 천하람 그리고 황교안 후보 3명 모두 공이 이제 군소 후보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비록 이제 공격은 김기현 후보에게 집중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사적 이익으로 오히려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고 해서 저는 1차에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가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도입된 시스템이 좀 바뀌었잖아요. 내부에서는 이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이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근데 시스템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난번 2021년 6월 달의 전당대회와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선출되는 방식도 똑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원 숫자가 30만 명에서 8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 숫자가 늘어난 것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새로 영입된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그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이지 뭐 특별히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 전당대회도 뭐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뭐 특별한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단지 하나는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가 폐지되면서 그쵸. 당원들의 당심 반영이 높아졌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결선 투표가 사실은 이비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해진 국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지금 국면으로 보면 그냥 1차에서 결선 투표 없이 끝난다면 뭐 제도적으로 차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뭐 김기현 후보가 뭐 안정적으로 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투표는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미지수는 아직 많이 남아 남아 있겠습니다. 있죠. 네. 예. 네, 김재우 의원님은 최고위원 연임 도전인데요.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방송하시는 그 우리 저 기자분과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구 경북에서 그 유일한 후보이고 대구 경북의 정치적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우리 보수정당 특히 국민의힘에게는 흔히 보수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불려오기도 하고 보수 정권이 산실이자 뿌리였는데요. 네. 그러나 한편 이 총선 때가 되면 늘 영남 공천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른바 그 공천 학살이 반복되었고 이것이 사실 지역 정치권의 황폐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면서도 지역 당원들의 의사 반영 없이 이러한 정치적 그 행위가 중앙 정치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사실 지역의 당원들이나 지역의 지지자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전공교체의 1등 공신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그것이 공천에 좀 역할을 해야 정치적인 되겠다. 그 의사결정 과정에도 뒷방으로 물려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분명히 이번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요. 그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네, 후보님 그런데 그 후보님께서는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역 TK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자체가 좀 약했던 거 아니냐. 이 공천 학살의 이유가 결국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악순환의 고리인데요. 공천 학살이 반복되면서 뭐 예를 들어 경북 지역은 최다선 의원이 재선 의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늘 공천이 불안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정치적 이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쌓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늘 직면하게 되었고 이것이 또 공천 학살의 결과로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지역의 당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정말 훌륭한 후보를 선출하고 선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지금처럼 아무나 꽂으면 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면 이런 영구 무한 반복이 될까. 네, 일단 악순환의 고리도 끊고 우리 지역 의원들의 자성의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당대표 후보들 얘기를 다시 좀 해볼 텐데요. 이 혁신안이나 정책들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현실성이 있을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혁신안은 결국 당과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다음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 지역 입장에서는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경쟁력 있는 이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냐 그쵸. 이게 관건입니다. 최근 사임했죠. 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검증 과정에 좀 문제점처럼 인사의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공천과 이어지다 보니까 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당원분들이라면 이 투표에 앞서서 이 부분을 한번
이 공약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당 당대표 선거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여당의 민주적 운영은 우리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이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다 미뤄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이 문제도 사실 지금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역 입장에서 이득을 따오는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이슈톡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죠. 청년 리포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 주신 내용 뭔가요? 네, 2월 말하고 3월 초가 되면 예비 청년 창업자와 초기 청년 창업자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그 바로 정부 창업 지원 정책의 한 해를 시작하는 지원 정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이맘때쯤 공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시기가 많은 분들 바쁜 이유는 예산과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창업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창업 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예비 창업자들이 눈여겨볼 정책은요. 네, 프로그램의 정확한 명칭은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네. 그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 연령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정말 눈여겨볼 만한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주가량 공모 기간이고요. 접수 방식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류에서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를 뽑게 되고 발표평가는 15분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10분 내외의 질의응답과 30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최대 1억 원까지 창업 지원금이 이제 지원이 되고 네. 평균적으로는 한 4,800에서 5천만 원 내외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창업 관련 전담 또 전문 멘토링이 함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름이 예비 창업 패키지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금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멘토링 군단까지 함께 지원이 되는군요. 창업 연계 프로그램도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키지가 워낙 혜택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 분야는 792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 특화 분야는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인데요. 각각 100명씩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특화된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분야에 좀 더 적합한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치 입시 지원이랑 비슷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여성 분야는 여성 창업자들만 예비 창업자들만이 지원할 수가 있고 소셜 벤처 분야는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특화된 전략이 있다면 지원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액 100%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고요. 신청과 접수는 모두 www.kstartup.go.kr로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프레젠테이션이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을 하면 성공률이 좀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창업가로서의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2023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인가요? 네, 예비 창업 패키지와 다르게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사업을 시작을 해서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kstartup.go.kr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창업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가 고비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 진입과 초기 투자 유치, 기술, 제품 개발 등의 이제 실증 검증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창업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과 초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 예비 창업 패키지와 다른 점은 네. 예비 창업 패키지는 100% 정부 지원금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70%는 정부 지원금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내야 되는 거군요. 네, 그중에 현금은 10%를 내야 하고 현물은 20% 이하로 자부담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북대학교가 초기 창업 패키지 운영 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담당 부서로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안내를 상세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최 의원님은 이런 프로그램 선정 심사 해보셨을 텐데 네. 꿀팁 좀 주세요. 사실 이 프로그램들이 다들 소중한 세금이 바탕이 되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창업 지원금을 받았을 때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는 창업가의 그런 창업가적 기질을 보게 되고 네.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함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 분석 그리고 사업 모델의 고객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 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창업을 시작한 후에도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꾸준하게 우리가 창업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특히나 청년층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이요 낮 최고 17도까지 기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산림청이 산불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다들 화재 예방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2월 27일 아침의 광장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